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민 경제에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는 물가 얘기로 시작합니다. 새해 첫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줄어드나 했던 물가 상승 폭도 다시 조금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오른 영향이 가장 컸고 식용유, 커피, 채소값 등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죽에 속을 넣어 둥글게 빚고 기름을 둘러 지글지글 부쳐냅니다. 겨울철 인기 길거리 간식인 호떡. 그러나 올겨울은 이 호떡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밀가루, 기름, 가스 어느 하나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재료비를 감당 못하는 호떡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스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식용유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파는 호떡의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서민 간식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2%, 12월 5%보다 0.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오르며 지난 2010년 이후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7월, 10월에 올랐고 올 1월에 또 9.5%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급등했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가 34% 올랐습니다. 여기에 줄줄이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공식품은 10.3% 올랐는데 품목별로는 커피 17.5%, 빵 14.8%, 스낵 과자가 14% 뛰었습니다. 한파로 채소값도 올라 특히 오이, 파와 양파가 20-30%씩 급등했습니다. 8%를 웃돌던 외식비는 7.7%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아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점심 더 저렴한 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사 먹다가 사내 커피가 좀 더 저렴해서 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달부터 오른 전기요금, 이번 달 고지서에 반영돼서 곧 나올 텐데요. 가스요금 그렇게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또 어떨까 걱정 많이 되시죠? 평균으로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1,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서민의 연료라고 불리는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마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살 배기 아이를 키우는 문소영 씨는 올겨울 유독 전기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유용 전기포트는 하루 종일 켜놓고 젖병 살균기도 수시로 사용합니다. 육아용품도 많고 전기를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기가 있어서 좀 아끼고 싶어도 계속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지난달부터 오른 전기요금은 이달 나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4인 가구 겨울철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1월 예상 전기요금은 56,550원. 1년 전에 비해선 약 25%, 11,2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도 6,510원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전기료 걱정은 또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 난방 제품을 너무 많이 썼다면 예상보다 비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스비 아끼려고 전기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같이 오른다면은 많이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식당, 노점상, 택시 등이 주로 쓰이는 LPG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2월 국제 LPG 가격을 프로판 기준으로 톤당 $200, 33% 넘게 올렸습니다. 월 인상폭으론 최근 10년 새 가장 큽니다. 국내 가격은 아람코가 책정한 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는데 킬로그램당 200원 이상 오를 거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인상된 가격은 다음 달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더 크죠. 우리 가스비 오르게 되면 내 마진이 적으니까. 난방비에 전기요금, 여기에 LPG 가격까지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어제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1,000원 올랐죠. 이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40%까지 할증이 붙는 심야 시간대에는 체감되는 요금 인상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택시비가 부담스럽다 못해 겁이 난 시민들이 전보다 일찍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까 봐 택시 기사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700원. 어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가운데 최대 40%까지 할증이 붙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때 기본요금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정 전후로는 택시 잡기 어렵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역에서도 빈 택시가 자주 보였습니다. 취재팀이 직접 타봤습니다. 출발한 지 6분 만에 10,000원을 넘깁니다. 이미 12,400원. 3km 뛰었는데. 마포구 합정역까지 14km를 이동하고 나니 23,900원이 나왔습니다. 요금 인상 전, 특히 심야 할증이 없었던 2달 전과 비교하면 6,0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가파르게 오른 택시 요금에 겁이 난 시민들은 저녁 자리를 일찍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원래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타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죠. 진짜. 택시 기사들은 평소 붐비던 도심에서도 호출이 거의 없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없지 안 뜨잖아. 딴 데 같으면 지금 계속 콜 부를 텐데 지금 뜨는 게 없잖아. 자정이 넘은 시각 합정역입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 잡기 바빠야 할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거리엔 이렇게 빈 택시만 가득합니다. 어젯밤과 같은 곳에 나와 있는데요. 낮에도 이렇게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기도 하고요. 도로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택시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택시 요금 인상 이틀째 낮 풍경도 어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 15분 넘어갑니다. 저번에 요금 오르고 난 뒤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사들만 울상인 게 아닙니다. 평소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홍대 주변 노점상들 이미 마감을 2시간 당긴 상태였는데 요금 인상 소식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 막 그렇게 막 서서 너무 추우니까 이걸 막 먹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도 없고. 가뜩이나 식재료 단가 인상에 전기료와 가스 요금까지 올라 부담인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한 9시 이후에는 2차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줄은 것 같고 공공요금에 교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이래저래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물가에 전기료에 난방비까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복지시설은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빠듯한 운영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데 부정석 기자가 이곳들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4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한 보호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시가스비는 350만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43%인 1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달에 내야 할 1월 난방비는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 장애인 보호시설이다 보니 난방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가 제일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좀 금액이 고지될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걱정입니다. 경남 고성의 다른 장애인 시설. 심야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도 12월 전기 요금만 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곳 역시 1년 전보다 100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한 달 운영비 7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난방비로 내다 보니 당장 차량 운행과 사무용품 같은 비용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난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이제 우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 장애인 보호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도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비도 비상입니다. 한 명당 식비가 2,800원 수준이지만 식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서 비교적 싼 대체 식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 맞춰서 식단을 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식단이 부실해지죠.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에다 물가까지 뛰면서 가뜩이나 힘든 복지시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렇게 서민 고통이 커지자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서민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돈을 써서라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인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며칠 전부터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77만 가구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을 중복해 받는 가구를 이중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대상은 179만 가구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가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 3천억 원 빚을 떠넘기는 거라 결국 나중에 요금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야당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재정을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정부에 의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역대 최악의 정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핵폭탄으로 악화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더 낼 수도 없고 물가 잡겠다며 돈을 더 푸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 58조인가 적자 국채를 냈고 그다음에 세수도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은데 또 무슨 빚을 내서 하고. 여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여당이 따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앞서 쭉 보신 대로 고물가와 늘어가는 에너지 비용으로 올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성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당장 어제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추가 대책, 이게 돈이 3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포인트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스공사가 이 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3천억 원은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네.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지금 9조 원인데요. 여기 3천억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하면서 내건 이유가 손실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손실액을 줄이려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다시 3천억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다시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시민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손실을 메워야 하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은요. 이 3천억 원이 가스 요금을 올릴 요인이 될지는 사실상 기재부와 산업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금 말고 정부에서 또 다른 지원 보전을 해줄 수도 있다. 가스공사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중산층 지원책도 나와야 되고 취약계층 중에서 가스 말고 지역 난방 쓰는 분들 역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만 가구 넘는다고 하죠. 이 돈은 또 어떻게 어디서 나옵니까? 네, 산업부는 지금 지원할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일반 예비비 전체 규모가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네. 지원 대상인 중산층을 어느 정도로 보든 간에 이 돈만으로는 충당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정부가 지금 난색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는 추경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네네. 지원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가스공사도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더 윗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건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취약계층 지원책 3천억 원이 다시 요금 부담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스공사가 자신들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권 결정에 많은 변수가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김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관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에 왔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은 이를 부인했고 대통령실도 가짜뉴스라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입니다. 내일 서점에 깔릴 예정인데 일기 형식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일기. 남영신 육군총장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공간관리 부사관이 인수위 소속 사람과 천공이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각 주에는 자세한 정황도 적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육군 총장이 뒤쫓아와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귓속말을 했다. 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천공은 외모가 특이해 눈에 쉽게 띌 텐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총장은 부사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냐고 단호히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MBC와 통화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영신 총장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도 없고 남영신 총장한테 보고했던 분도 남영신 총장한테 허위 보고할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대통령 관절을 물색하러 육참총장 공간에 왔다는 주장은 작년 12월 김종대 전 의원이 처음 했습니다. 당시에 밝히지 않았던 출처가 새로 드러난 겁니다. 남영신 총장도 지금 고초를 받고 있겠지만 그러겠죠. 김종대 의원도 나로 인해서 어쨌든 고발된 거고 남영신 전 육참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언론과 통화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공관을 둘러본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관련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부터 안철수 후보를 향한 친윤석열계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치고 나가는 결과가 나오자 김기현 후보를 앞세운 친윤계가 초조해진 분위기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안철수 후보는 친윤석열계의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가짜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제가 안난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일 때 24시간 잠적해 윤 대통령이 분개했다며 나경원 전 의원과 똑같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직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친윤석열계의 이런 집중 공격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 친윤석열계로서는 초조해질 법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최근 가수 남진 씨,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출정식 때 8,000명이 모였다고 홍보했다가 아직도 체육관 선거냐는 경쟁 후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두 후보는 오늘도 누가 진짜 윤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는 이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시니까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고 친이준석계 천하람 변호사가 선거에 뛰어든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인데요. 대통령실은 공직자가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민지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입니다. 한 달 전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제 방송에 출연해 김기현, 장제원, 이른바 김장연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친윤석열계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 안철수 후보는 수하의 언행부터 제어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위원 중 한 사람이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정 진영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지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불만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에 이어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도 해촉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의 창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를 연결시켜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MBC가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메모를 입수했는데요.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건 완전한 허구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하다가 전화를 바꿔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지사가 고맙다고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남편이 둘이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동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쌍방울이 먼저 북측과 만난 뒤 경기도는 따로 북측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식사를 제안해 쌍방울 측과 술을 마셨지만 전화 연결은 없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MBC는 이 전 부지사가 가족에게 보낸 옥중 자필 메모도 입수했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발송됐다는 도장이 찍힌 메모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진술로 인해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이뤄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고 적었습니다.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쌍방울과 북한을 연결해줬을 뿐이며 2018년 12월 말 북측이 쌍방울에게 경제협력 1차 합의서를 전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은 이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이뤄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안부수 회장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 공문을 북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김성태 전 회장의 폭로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전면 반박에 나서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찰이 6개월이 넘는 집중 단속 끝에 이른바 빌라왕을 앞세웠던 전세 사기 일당 등 1,9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가 1,200명이 넘었는데 주로 20, 30대 청년과 서민층이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가정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무실처럼 꾸며진 내부에 벽마다 각종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수도권의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강제 수사한 겁니다. 한시간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거예요. 경찰 전담 수사팀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1,941명. 이 가운데 168명이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단속 때보다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 급증했습니다.
빌라왕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기를 친 부동산 업자와 공인 중개사들까지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빌라왕 조직 6곳이 보유한 주택은 6,100여 채에 이릅니다. 전체 피해자는 1,200여 명, 피해 액수는 2,300여억 원에 달했는데 피해자 절반가량은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알아봤던 신혼집, 첫 신혼집이었어요.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인 뒤 허위 계약서를 꾸며 전세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쉽고 빠르니까요. 이 전세는 집중나고만 따고 치면 바로 1억이 나와서 성공을 했던 거죠. 33살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정부가 최대 1억 원 대출을 보장하는 정책을 악용해 범행한 겁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윤모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나온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를 얻었다가 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하는 게 꿈이어서 계속 이제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윤 씨 같은 사기 피해자는 이제 경매로 집을 낙찰받게 돼도 이후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된 피해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연 1에서 2%대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김모 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는데 정부는 전세가율 90%까지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주택을 통한 조직적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매가 비교 90% 이상의 전세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안심 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의 시세, 적정 전세 보증금 수준 등을 제시합니다. 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보여주는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했고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 열광하고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섭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화영화 슬램덩크가 만들어낸 풍경인데요. 3040 세대가 어린 시절 즐겼던 90년대 문화 콘텐츠들이 10대, 20대의 마음까지 움직이면서 단순히 추억아리를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창구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백화점 입구에서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저녁 9시에. 어제 9시 한 30분쯤. 저녁에? 아니 아침 9시 반. 강추위 속에 장비까지 갖추고 꼬박 하루를 길바닥에서 지샜습니다. 캠핑 도구를 갖고 와서 그 매트랑 이런 거 깔아가지고.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와서 두껍게 입고 핫팩도 좀 많이 챙겨와가지고. 뛰지 마세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 번호까지 받아가며 모여든 이유는 극장판 슬램덩크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연 지 이미 닷새가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 물건들이 일찌감치 동락이 일쑤입니다. 정대만 X가. 정대만 X가. 피가 다 나간 거야? 피가 다 나갔어.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달려온 30, 40대부터
옛날에는 밤 12시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보러 오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그냥. 부모님과 영화를 함께 봤다 팬이 된 20대까지. 슬램덩크 열풍은 세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보다가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어섰고 만화책도 2달 만에 100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흡수력이 뛰어났던 세대들이 오히려 이제 자녀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뭐 뉴진스 같은 그런 4세대 걸그룹을 자녀에게 소개받아서 이제 오히려 부모 세대가 같이 좋아한다거나. 슬램덩크에 이어 90년대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타이타닉도 재개봉을 앞두고 있고 올해 40살이 된 아기 공룡 둘리도 돌아옵니다. 이제 30대, 40대 나이가 되면서 이제는 고길동을 이해하고 컨텐츠를 다른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들도 90년대 만화 서비스에 나서는 등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재소비하는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국에 1,500개 지점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인 투썸플레이스의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할인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작 매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 투썸플레이스의 대표 메뉴로 가격은 37,000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엔 이 케이크를 35,000원에 살 수 있는 모바일 할인 쿠폰, 이른바 기프티콘이 올라와 있습니다. 케이크뿐 아니라 커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할인 기프티콘입니다. 이 기프티콘을 구매해 제가 직접 케이크를 사보겠습니다. 2,000원 추가 결제해드릴게요. 추가 결제 안 하면 구매가 안 되세요. 매장 판매 가격은 37,000원인데 기프티콘을 산 가격은 35,000원이니 차익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할인 쿠폰을 미끼로 사용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선 항의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겠다, 본사에 이의제기하겠다 이러시면서 뭐 좀 강압적으로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물가 영향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 습관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모바일 쿠폰 사용이 전체 매출의 30%까지 늘었습니다. 할인으로 인한 차액을 모두 가맹점주가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게 뭐 한 1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점주 입장에서도 이게 많이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손해를 볼 수가 없고 하다 보니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해당 쿠폰은 소비자들의 쿠폰을 사서 재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쿠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투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쿠폰은 본사가 발행한 것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브랜드 업체는 할인된 금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다음 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교에서 금기로 여기는 돼지고기 먹는 행사를 오늘 또 열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제적 논란거리로까지 번지자 정부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100인분이 차려졌습니다. 소고기 국밥 100그릇도 함께 놓였습니다. 국민잔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이슬람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이 동네 일부 주민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바로 앞에 모인 일부 주민과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다 함께 돼지고기 수육 등을 먹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돼지머리, 12월에는 통돼지 바비큐를 먹었는데 또 건축 반대 행사를 연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오늘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공영방송 프랑스 24와 일간 르몽드는
주민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이슬람 혐오적인 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종교의 자유특별보고관에는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도 접수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종교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대구 북구청을 통해 반대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을 내쫓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지지자들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원들 건립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한편 지난 10월 돼지머리를 골목길에 꺼내놓은 주민 2명은 이슬람 사원 건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년 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비정한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었는데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여성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계속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결국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그러나 끝까지 친모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 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 1부는 8개월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석 씨의 아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바꿔치기를 증명하기에 부족했고 신생아의 분리된 식별티 같은 간접 증거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식별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대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줄곧 출산 자체를 부인했고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온 석 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결국 4번의 재판 끝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더 미궁에 빠진 셈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인천의 한 빌라에서 2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인 20대 여성은 일하러 간다며 나간 뒤 사흘 동안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아이는 홀로 집안에 방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경광등을 밝힌 구급차가 빌라 앞에 도착하고 소방대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경찰관도 도착해 건물로 향합니다. 빌라 2층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5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2살인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보니까 사망 상태로 보여서 경찰분들한테 인계하고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던 20대 여성은 지난 4일간 아이만 홀로 둔 채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야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새벽 3시 반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업무가 길어져 집에 오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은 연체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숨진 집 앞에는 이렇게 유모차가 버려져 있고 상수도 요금 미납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별거하기 전 통신비 연체 등이 확인돼 당시 거주하던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복지제도를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셔서 양육수당도 신청했고 신청하시려고 했으면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남편과 별거한 뒤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 모자의 거주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 주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은 아니긴 했거든요. 주변 이웃들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여기
전혀 몰라요. 애기를 보도 못했어요.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이 차에 깔린 80대 행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급발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335 걸어 나오던 골목길 쪽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3층 건물을 들이받더니 행인들 쪽으로 튕겨나갑니다. 다른 CCTV에도 차량이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들이받친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올랐고 차체와 부서진 파편이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쾅 어마무시한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전봇대 차가 이제 딱 정차돼서 박아가서 그 앞에 아줌마들 4분이 한 분이 언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리셨나 봐요, 차에. 어제 오후 서울 공덕동의 한 건물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차량은 반대편 전신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주민들이 차량을 에워싸고 구조에 나섰지만 차량 운전자와 차에 깔린 8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석 쪽이 이쪽 가게에 밀착돼 있어서 그쪽 못 빠져나와서 반대쪽 그 보조석 쪽에서 창문 깨고 여러 명이서 했는데도 차가 안 들려가지고. 들이받친 건물도 벽과 간판 곳곳이 깨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 건물 한쪽 기둥이 완전히 찌그러졌는데요.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맞은편 가게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직전 해당 차량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굉음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웅 하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이러.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하는 한편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요즘 높은 물가와 연금 개혁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연금제도 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은 20년 전에 파격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100년 앞을 내다본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연금은 이중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인데 지난 2004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선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18.3%로 크게 올렸습니다. 20세부터 내는 기초연금 보험료도 월 16만 5천 원 정도로 24%나 인상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지만 100년 앞을 내다본 파격적인 개혁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 개혁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 연금 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8.3%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연장하는 건데 5년간 약 1,0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재원도 문제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払うだけ損っていうか物価も上がってるしまた取られんのって感じです。 후생연금의 수급 연령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年金医療介護全般にわたる改革を進めます。年金受給開始の選択肢を75歳まで広げます。 65세였던 수급 연령은 70세로 결국 재작년에 75세까지로 연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いやそうなるだろうなと思ってました。でむしろそうならないと財政破綻って変ですけど日本がやば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て 이런 이유로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일터로 내몰린 노인이 점점 늘면서 65세에서 69세 사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에선 연금이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에서는 물가 인상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철도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또다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런던의 학교 교사인 루시 프레스톤은 부업으로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론 보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If I could just make enough money to not have to do the tutoring in the evening, I would have a much happier life. 참다 못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 30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공립학교 2만 3천 곳 중 85%가 문을 닫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Our school is suffering from our teachers not having enough money to be paid.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과 철도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철도 일부가 마비됐고 대형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은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도 임금은 오르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Delivering frontline services but using food banks. The government must do something about that. 영국 정부는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 맞서며 노조에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teachers, we've actually given teachers the highest pay rise in 30 years. I am clear that our children's education is precious and they deserve to be in school today being taught. 교사들은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정부의 5% 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에 간호사와 구급대원, 소방관 등도 파업에 나설 태세여서 영국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들은 신입생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아예 공짜로 해주겠다는 혜택까지 내걸고 학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세 이상 입학생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현수막이 강릉 도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이 전문대는 8개 전공에 입학하는 많아도 180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100%를 지원합니다. 성인 입학생을 크게 늘려 정원을 채우고 교육부 지원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교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79.8%, 3년째 70%대입니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입생 유치를 하다 보니 충원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 재취업자, 중노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최종 목표로 또 다른 전문대는 신입생에게 등록금 2년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입생이 사실상 학교를 공짜로 다니는 겁니다. 교육부 등에서 받은 77억여 원으로 각종 교육비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한 학기를 다니면서 거의 몇백만 원 정도 용돈을 벌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웠지만 지역 전문대들은 올해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마친 강원도 내 전문대 대부분에서 경쟁률이 1대1을 간신히 넘거나 미달됐습니다. 정원을 줄였지만 지원 인원은 더 줄어든 겁니다.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4분의 1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100만 명 시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학이잖아요. 좀 역량을 좀 더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전문대 입학 정원은 14만 8천여 명으로 11년 만에 7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은 더 가파르게 줄어 2021년 이후 충원율이 평균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시골 학교를 다니는 농촌 유학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농촌의 작은 학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애들 이게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교실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딩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 수가 2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은 건 2년 전. 도시 아이들이 전학을 오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전교생은 40명. 이 가운데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 22명이나 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얘는 2학년이에요. 저 이제 4학년 돼요. 네. 시골 학교를 살리자며 시작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 서울 아이들이 농촌으로 전학을 가면 서울시 교육청이 초기 정착금 50만 원과 월 최대 5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로 3년째인데 첫 해 81명에서 지난해 263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는 하늘 쪽을 보면은 산들이 엄청 예쁘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촌 유학 예산 10억 원이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것까지도 고민 중에 있어요.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 사실 저는 그 월세랑 뭐 전기세, 수도세뿐만 아니라 그 지금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초등생 3자녀의 농촌 유학을 가려고 한 학부모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금까지 포함해서 연 750 정도 되더라고요. 약속을 해놓고 안 준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10곳 중 2곳 이상은 재학생이 30명도 채 안 돼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이나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50여 개 학교는 서울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가장 피해보는 건 여기 현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졸업할 학교가 없어지는 거고요. 앞으로 입학할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화재에 취약한 자재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죠. 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고가도로를 휘감았습니다.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어마어마했어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녹아서 떨어지잖아요. 불똥같이 막 시작됐다 하는 순간부터 불길이 확 보였고요. 터널벽과 천장이 녹아내리면서 도로를 완전히 마비시킨 불로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터널 천장으로 옮겨 붙은 뒤 순식간에 확장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중부 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차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방음 터널도 방음벽도 순식간에 불이 번진 이유는 불에 잘 타는 소재 때문. 전수조사 결과 전국 170개 방음 터널 중 58개, 방음벽 1,704개가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일명 아크릴로 불리는 PMMA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모든 방음 터널부터 화재 안전성이 높은 PC, 폴리카보네이트나 유리 같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게 되면 100m당 한 7억 원? 현재 다 꼽아보고요. 비용을 이유로 이 부분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방음 터널 교체에 필요한 예산만 모두 1,900억 원 정도입니다. 다만 PC 소재는 인화점이 450도로 높은 데다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화재의 경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후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이정후 선수가 키움 소속으로 마지막 스프링 캠프에 돌입했습니다. 빅리그 성공의 핵심 과제인 빠른 공 적응을 위해 일찌감치 타격 자세를 바꿔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키움 유니폼을 입고 갖는 마지막 전지훈련. 이정후는 첫날부터 맹렬했습니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빠른 공에 대한 적응력. 메이저리그의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51km로 144km 수준인 KBO 리그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빠른 공 대처 능력이 빅리그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걸 알기에 캠프 합류 전부터 집중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0마일까지 쳤습니다. 하성이 형이 96마일부터 이제 103마일까지의 공을 올 시즌에 270 몇 개인가 봤더라고요. 저는 사실 4개? 5개? 네, 밖에 못 봤거든요. 선배 김하성의 조언에 따라 타격 자세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타격 준비 동작에서 넓게 벌렸던 다리를 좁히고 팔의 위치도 낮췄습니다. 간결해진 스윙으로 타격에 필요한 반응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리를 이만큼 벌렸잖아요. 폭이 크죠? 이만큼이고 팔도 여기에 있었다면 시작 자체가 테이크백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팔도 맞추고 이렇게 바뀌었죠. 딱 봐도 바뀌신 것 같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리그 진출 쇼케이스가 될 다음 달 WBC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 당연히 가야 된다 생각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한 20대 주장으로 가을 야구에 대한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우승 말고는 뭐 딱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경기 때 아쉬웠던 그 감정을 좀 잊지 말자고 했는데 좀 많이 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 잊겠는데 WBC를 기억할 만한 무대로 만들고 KBO 리그 정상에 오른 뒤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이루겠다는 이정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이정후의 겨울은 이미 뜨겁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6년 만에 국내 복귀를 위해 현재 FC 서울과 협상 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전 경기에 출전했지만 조규성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황의조. 월드컵 후에도 소속팀 올림피아코스에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K리그 복귀를 타진 중입니다. 유력한 행선지는 FC 서울입니다. 황의조 선수랑 그 협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구단이나 선수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보르도를 떠나 잉글랜드 노팅엄으로 이적한 황의조는 곧바로 구단주가 같은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떠났지만 12경기 출전에 도움 1개에 그쳤고 최근 12경기 연속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K리그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6개월 뒤 유럽 진출에 재도전할 계획인데요. 세부 조건 합의만 이뤄지면 서울의 일본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8년 만에 K리그 1으로 돌아온 대전이 특급 공격수들을 영입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리그 2 득점왕을 다퉜던 유강현과 티아고에게 40골을 합작하라는 특명이 내려졌네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상무를 꺾고 K리그 1으로 승격한 대전의 전지훈련. 스프링클러에 깜짝 물세례를 당했지만 전지훈련장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둘, 셋, 우리들! 8년 만에 승격에 성공한 대전은 지난해 K리그2 득점 1, 2위를 영입했습니다. 아산에서 유강현을, 경남에서 티아고를 데려오며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이 둘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뭐 장난으로 둘이 합쳐서 40골을 넣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뭐 못하면 보내야죠. 보통 어디로 보내지? 예, 뭐 각자 알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농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또 농담만은 아니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목표가 20골을 넣는 게 목표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키 190cm의 높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머리로만 9골을 터뜨린 티아고. 반면 공간을 pa고들어 끈질기게 득점을 만드는 유강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만큼 서로 배울 점도 많은 사이입니다. Assim como eu, parado lá na frente, ele dá opção para os jogadores, isso é bom. Eu acho que o meu forte é o cabeceio e dele também eu acho que ele se posiciona muito bem dentro da área para que ele possa estar sempre finalizando. 헤딩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헤딩할 때 그런 임팩트나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리그 생활로 익힌 영어로 소통하는 둘은 치열한 득점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Let's score 40 goals. Vamos. Fighting. 8년 만에 일부로 돌아와 더 이상 강등은 없다는 대전. 잔류 그 이상을 바라보는 두 공격수의 발끝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서울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1도로 오늘만큼 떨어집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잦아들어서 체감 온도는 덜하겠습니다. 이 추위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는 날이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강원 중부 산지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동쪽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말라 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아래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 등 남부 내륙은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3도, 안동 6도, 광주 5도가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보름달을 보기에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